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암센터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환우분들께 갑상선암의 치료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특히나 수술과 그 다음에 추적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는 그래도 갑상선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갑상선이 무엇인지 대부분의 환우분들은 다 아시긴 할 텐데, 갑상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전립선인가 갑상선인가 편도선인가 이렇게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갑상선은 이제 갑옷 모양을 한 셈이라고 해서 갑상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사이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자체도 티레오스, 고대 그리스어로 방패, 그래서 영어든 한국말이든 갑옷, 방패라는 뜻을 갖고 있고, 방패 모양의 분비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그럼 갑상선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갑상선은 5 곱하기 3cm 정도가 되는 장기이고요. 10에서 20g 정도 되고,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젖이라고 저희 보통 남성분들 이렇게 목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우엽, 그러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좌엽, 왼쪽,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그 협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갑상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갑상선은 그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을 하고 그것을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분비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 심장, 지방, 간, 뇌하수체 등이 다 작용을 하고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 관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모든 장기의 에너지 전달이랑 대사물질 운반에 도우미 역할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장기의 기능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태아의 뇌, 뼈, 성장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몸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갑상선의 혈관 분포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림인데요. 사실 이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잘 모르실 텐데,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결국 아주 많은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은 혈류가 흐르는 장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주위에 신경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신경들은 이제 상위 후두신경, 그다음에 대도리 후두신경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갑상선, 이름은 마치 갑상선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관이 있는데요. 갑상선 뒤쪽에 이제 보통 저희가 배울 때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상선 기능이랑은 관계는 없는데 위치가 아무래도 갑상선에 붙어 있다 보니까는 부갑상선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갑상선은 주로 비타민 D와 연관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몸에 있는 칼슘을 이제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처음에 병원에 오실 때는 갑상선 피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갑상선암이 생길 수가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갑상선암을 피 검사로 알 수가 없는지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십니다. 근데 갑상선 피 검사는 사실상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는 거고, 이것은 갑상선 기능을 보는 검사입니다. 갑상선 암은 갑상선 종양, 그러니까 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갑상선 모양이 이상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갑상선에 생기는 병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면 이제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 주로 기능 항진과 기능 저하, 그 다음에 갑상선 종양에서도 이제 주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게 될 악성 종양,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으로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나 기능 항진을 볼 수 있는데요. 기능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 동작이 느려지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증가가 되고 심박수, 심박출량이 감소되고 전체적인 온 몸의 대사가 좀 느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사실은 너무 피곤하다.
너무 많이 붓는다, 조금만 먹는데도 살이 찐다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반면 갑상선 항진증은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이 나고 너무 몸의 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먹어도 체중이 감소를 하고 결국은 심박수,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으로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잠을 못 자겠다. 그리고 최근에 체중이 빠졌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 결국은 에너지 소비가 증가가 되는 게 기능 항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 저하증은 에너지 소비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느려진다. 이런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 말고는 이제 종양, 결절이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는 갑상선에 어떤 혹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혹이라고 해서 사실 다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 그러니까 괜찮은 종양, 암이 아닌 악성이 아닌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악성 종양, 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께 제가 환자분은 유두암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유두암? 유방에서 뭐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갑상선 암이 있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의 종류 중에는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암,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뭐 임파암, 편평상피암, 전이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이제 뭐 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유두암이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에서는 거의 90%가 유두암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포암이랑 수질암, 미분암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작은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주변에 나 갑상선 암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유두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암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암, 안 좋은 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왼쪽으로 양호한 쪽으로 보시면은 대부분은 유두암 종류입니다. 뭐 비침습 여포 변종 유두암, 침습 여포 변종 유두암, 전통 유두암, 그다음에 여포암, 그다음에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더 종류가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보실 수 있고 미분암이 가장 예후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갑상선 암일 때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목소리가 뭐 변하거나 아니면 삼킬 때 뭐가 걸리는 느낌이 있고 뭐 숨이 차다라고 해서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으시고 정말로 갑상선 암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소리가 변한다라고 해도 정말 그 암이랑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그럼 갑상선 암은 어떻게 진단이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초음파를 해서 진단이 되는데요. 증상이 없는 분들이 초음파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건강검진을 하셔서 이제 초음파를 하게 돼서 처음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뭐 유방검진을 하다가 목 초음파도 같이 봐서 초음파상에서 뭐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셔서 새침흡입 검사를 진행을 하고 진단이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요. 뭐 특별하게 뭐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방사선 피폭이 있거나 그런 검사는 아니고 많이 아시다시피 임신했을 때 이제 태아를 검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목의 갑상선을 이렇게 보는 검사고요. 갑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갑상선 안에 어떤 혹이 있는지 뭐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보면서 이걸로 확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음파를 보면서 뭐 혹이 있는데 모양이 안 좋다. 뭐 아니면은 뭐 모양은 괜찮다. 조금 모양이 암이 의심이 된다. 이 정도로 그냥 감을 잡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을 잡고 모양이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새침 흡입 검사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바늘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조직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세포를 보면서 이 세포가 안 좋은 세포인지 좋은 세포인지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새침 흡입 검사를 하면은 무조건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또 아닙니다. 세포 검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여섯 가지 단계로 결과가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암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암 의심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양성으로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은 뭐 비정형 세포나 진단 곤란이나 뭐 여포 종양이나 명확하게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침 흡입 세포 검사는 확진 검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암을 진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이긴 하지만 이걸로 무조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정확도는 85에서 95%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양성 괜찮다고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악성인 것 외에도 뭐 비정형 세포나 여포성 종양이나 바로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침흡입 검사라는 거는 이렇게 이파리의 어떠한 부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만 봐서는 이게 어떠한 숲인지 이게 나무로 돼 있는 숲인지 아니면 이게 정글인지 알 수가 없듯이 세침흡입 검사 하나만으로는 전체적인 암의 모양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침 흡입 세포 검사라는 거는 조직 검사랑은 조금은 개념은 다르지만 갑상선에서 하는 조직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이 일단 진단이 되고 나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즉 얼만큼 심한지를 그 다음부터는 또 검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 후에 경부 초음파를 다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이제 처음 진단된 이후에 이게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전이가 된 것은 있는지 뭐 이런 것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하게 되고 혹시라도 초음파에서 이상한 림프절이 발견이 되면 다시 한번 세포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목에 대해서 CT 검사, 가슴에 대해서 CT 검사, 두경부에 대해서 MRI 검사 등지 아니면 펫 검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은 유두암이 전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유두암은 다발성이고 그다음에 림프절 전이가 한 50%의 중앙 림프절, 그러니까 갑상선 주변에 있는 림프절에 있을 수가 있고 측경부 림프절에도 전이가 될 수가 있고 갑상선 막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원격 전이, 즉 폐나 뼈, 뭐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초음파 이후에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지만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CT를 진행을 하게 되고 수술 전에 이제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CT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발이 의심이 되거나 재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ET-CT 같은 경우에는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후가 나쁜 세포암이던가 원격 전이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CT나 MRI, 펫 검사는 진단을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일단 진단이 된 이후에 갑상선 암의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고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추적 관찰, 이제 재발 전이가 없는지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특히나 림프절 전이가 잘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암의 크기가 클수록, 피막 침범이 심할수록, 다발성일수록, 암세포의 분화가 나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림프절 전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괜찮은 건지, 림프절까지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암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갑상선암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약이나 침, 뜸, 뭐 면역치료나 음식치료, 뭐 기치료 이런 거는 병만 키우는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기분이 좋고 달콤한 치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수술의 원칙으로는 일단 암 덩어리를 포함해서 갑상선 조직을 넓게 떼고 주위의 림프절을 청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암이 있는데 그 암 덩어리만 떼면 안 되는지 꼭 반절제나 전절제를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수술의 원칙으로는 암 덩어리를 포함한 갑상선 조직을 넓게 떼는 거기 때문에 암 덩어리만 떼는 걸로는 암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완벽하게 암을 다 제거를 하고 필요하면은 수술 후에 보조 치료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
진단을 하고 수술 후에다 깨끗이 수술을 한 후에 필요하면은 동위원소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만큼 떼나가 궁금하실 텐데 반절제를 할 수도 있고 전절제 즉 갑상선 전체를 뗄 수도 있고 갑상선 전체를 떼면서 림프절까지 같이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절제가 무조건 좋은지 전절제가 무조건 좋은지 저는 무조건 반절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반절제나 전절제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전절제, 그러니까 즉 갑상선을 다 떼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아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재발률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적 검사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검사를 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요드 치료, 즉 추가 치료를 하는데 아주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절제, 갑상선을 다 양쪽을 다 떼다 보니까 수술 합병증도 늘어날 수가 있고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과잉 치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절제의 경우는 아무래도 수술 합병증이 좀 줄어들고 재발률은 대신 반대편에 갑상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생존율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반절제를 할지 전절제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갑상선 학회 진료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아메리칸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 즉 ATA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 갑상선 학회 진료 지침에서는 주로 반절제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 절제 범위는 암의 진행 상태와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나는 무조건 전절제를 한다, 반절제를 한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를 하면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전절제가 필요하면은 진행을 해야지 되고 반절제로 충분히 재발 전이 없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은 반절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전절제술은 경험 많은 외과 의사에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이즈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cm 이하 아주 작은 암이더라도 빨리 수술을 하고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발성일 경우에 갑상선 밖을 침범을 많이 했을 경우, 림프절 전이가 많을 경우, 원격 전이가 많을 경우, 가족력, 즉 가족분 중에 어머니, 이모, 동생, 언니, 그러니까 갑상선암이 있을 경우, 아니면 예전에 과거 목에 방사선 피폭을 받았던 분, 아니면은 유두암 같이 좋은 예후를 가진 암이 아닌 키 큰 세포, 선모양, 수질암 등 예후가 나쁜 암을 가질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더라도 꼭 전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갑상선암이 진단이 되고 이제 반절제를 할지 전절제를 할지 결정이 되고 나면은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수술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전통적인 절개법, 옛날서부터 했던 절개법은 이제 목 가운데에 이렇게 절개선을 놓고 이제 열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로봇을 이용한 수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열어서 하는 절개법이긴 하지만 최소 침습 수술 이렇게 4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갑상선암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흉터 없이 수술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첫 수술을 할 때 철저하게 모든 것이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이왕이면 예쁘게 하는 것이 환자분한테는 더 좋겠죠. 그래서 내시경이나 이제 로봇 갑상선 수술은 옛날부터 지금 한 20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에서 많이 진행하는 방법이던가 한국에서 많이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세브란스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방법은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유두 쪽이랑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수술 후 상처를 보시겠는데요. 거의 보이지 않고 이제 겨드랑이 쪽에 있는데 팔을 내리면 상처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이렇게 흉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사실 아까 앞서 보여드린 내시경적인 방법이랑 접근은 같은데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로봇 수술을 하면은 대부분 정말 로봇이 수술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제
내시경 같은 작은 기구를 가지고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드랑이 접근법으로 저희는 주로 수술을 하게 되고 겨드랑이에 한 5에서 7cm 가량의 흉터가 남게 됩니다. 전통적인 절개법이랑 내시경, 로봇 수술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전통적인 절개법으로는 이제 목 한가운데에 한 5cm 정도의 흉터가 남게 되지만은 수술 범위는 그게 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시경적인 수술 방법은 흉터가 한 6에서 7cm 정도 되고 겨드랑이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팔을 내리면 목에는 전혀 흉터가 보이지 않지만 아무래도 겨드랑이에서부터 목까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륜 겨드랑이 접근법도 주로 한국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수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내시경이나 로봇으로 둘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내시경이나 로봇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방법은 구강 내시경 수술입니다. 이거는 입 안쪽으로 흉터를 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수술 방법으로는 입 안쪽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목 겉에 쪽에는 전혀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귀 뒤 접근법, 귀 뒤에 흉터를 내서 목에는 앞에서는 전혀 흉터가 보이지 않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절개법 중에서는 이제 최소 침습 갑상선 절제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절개법처럼 한가운데 흉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3cm 정도 되는 흉터가 이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에 위치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 뒤의 경과입니다. 뭐 흉터가 그래도 보이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한 1년 뒤에는 이렇게 흉터가 어딘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잘 아무는 이런 수술 방법입니다. 내시경 로봇 수술을 하면 물론 흉터가 남지는 않지만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막을 침범한 경우던가 위치가 갑상선의 뒷면에 가까이 있는 경우던가 식도나 기도, 성대 신경에 가까이 있는 경우 아니면 만성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을 추천을 하지 않고 절개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절개법, 내시경 수술, 로봇 수술, 뭐 최소 침습 수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내시경 로봇 수술 중에서도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결국은 갑상선암 절제 범위와 그다음에 그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정해야 됩니다. 수술을 정했고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그럼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뭐 출혈이나 혈종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보시면 0.1%, 1000명에 1명 생길까 말까 하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그 외에도 목소리 변화, 쉰소리가 난다던가 고음이 잘 안 난다던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저칼슘 혈증, 손발이 저리거나 손발이 쥐가 나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혈이나 혈종을 보시면 이렇게 목이 갑자기 수술을 하고 나서 불룩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멍이 든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혈이나 혈종은 상황에 따라서 아주 응급한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그 흉터를 열어서 그 출혈을 멈추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소리 변화도 흔치는 않지만 상위 후두신경이나 되돌이 후두신경이 일시적으로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 목소리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이제 고음이 잘 안 되거나 쉰 목소리가 들리거나 사례가 들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합병증이 생긴 다음 치료를 하는 것보다도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신경 보존을 위해서 수술할 때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런 신경 감시 기구를 사용을 해서 신경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합병증으로는 저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구적으로도 간혹가다 생기게 되는데 지금 뭐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뭐 0에서 13% 굉장히 높은 것 같아 보이고 일시적인 것도 뭐 49%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생긴다 이런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만큼 생기는지를 조사를 해봤을 때 많이 생기는 곳은 이렇게까지도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절제 수술은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분명히 갑상선 기능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뭐 칼슘은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생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갑상선이란 것이 이제 갑상선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갑상선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런 칼슘, 저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수술 소견에서 보이시는 노란색 조그만한 이렇게 혹이 있는데요. 요게 부갑상선이고 수술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혈류가 좋지 않으면은 그런 저칼슘 혈증, 칼슘 수치가 몸에서 떨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손발이 저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손발이 오그라든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호전되게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비타민 D 보충을 해드리고 그 외에도 칼슘을 보충을 하고 중요한 거는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칼슘이 많이 든 우유나 그러니까 뭐 다른 유제품, 뭐 치즈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합병증으로는 뭐 장액종,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흉터가 당연히 남고 부종이 생기거나 뭐 유미류가 생기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병증 말고는 수술하고 나서 주로 이런 것이 불편해요 라고 호소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는 이제 피곤하다, 음식 삼킬 때 불편하다,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쉽게 피곤하고 고음이 잘 안 나온다, 뭐 합창을 하는데 노래를 못 하겠다, 뭐 수술 부위 주변이 감각이 이상하다, 아니면은 연목 림프절 절제술을 하신 분들께서는 어깨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사실 이러한 증상들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감은 생기는 분도 계시고 안 생기는 분도 계시지만은 불편감이 생기더라도 영원히 있는 건 아니니까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렵겠지만은 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저희가 주의할 점으로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상체를 올린 자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직후에는 기침을 심하게 하지 마라. 왜냐면 기침을 하게 되면은 수술 직후 출혈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피주머니, 그러니까 배액관 아니면 뭐 케첩통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목에 있을 경우에는 당겨지거나 빠지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수술 부위에 반창고에 물이 닿지 않게, 즉 상처 부위에 물이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수술 후에 이제 대부분 상처가 아프다라고 보다는 목근형이 많이 아파요, 목 삼킬 때 많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뭐 차가운 얼음물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혹시라도 물 같은 액체류를 드실 때 사례가 걸리면 고개를 숙이고 빨대를 사용하셔서 드시는 것이 사례를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분이 계시면 뒷목이랑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주시는 게 뒷목 통증이나 두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수술을 하면서 이제 목을 뒤로 많이 젖히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뒷목, 즉 그쪽 근육이 많이 뭉치는 경우가 있어서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두통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깨를 많이 주물러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는데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무리를 하지 마시고 운동이나 이런 것 좀 피해 주시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는 밥은 어떻게 먹나요? 뭐 어떤 거를 피해야 되나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제한할 음식 없이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술 직후에는 차가운 음료를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요오드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방사선 요오드 치료 2주 전까지는 요오드 들어간 음식은 모두 다 괜찮습니다. 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반절제를 하신 분들은 요오드 과량으로 복용을 하시는 게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요오드 많이들은 뭐 미역국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그것을 하루 3끼 뭐 과량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오늘 점심 미역국, 뭐 내일 점심 때 뭐 다시마 조금 이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 환자에게 어떤 음식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지만은 특별히 좋은 음식도 없고 특별히 가려할 음식도 없다.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갑상선암과 관련된 생활 요인으로 저희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비만,
안 좋고, 그 다음에 식생활에서는 그냥 충분하게 뭐 채소와 과일을 섭취를 하고, 뭐 그냥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즉 가족력이라고 하면은 뭐 어머니, 이모, 할머니, 뭐 동생, 언니, 뭐 오빠 이렇게 유전적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때제때 건강검진을 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흡연이나 음주는 되도록이면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립암센터랑 보건복지부에서 암을 예방하는 10가지 생활수칙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음식은 너무 짜지 않고 탄 음식을 드시지 말고, 음주도 피하시는 게 좋고,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예방접종을 제때 받고 안전한 상생활을 하고,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서 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러면은 저 수술하고 나서 언제 출근해도 돼요? 그리고 언제부터 운동해도 돼요? 언제 골프 치러 가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보통 이제 한 일주일간은 이제 좀 일상생활을 일주일 이후부터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식생활은 전혀 제한을 할 것이 없고, 스포츠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걷기, 속보는 2주 뒤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뭐 골프나 뭐 수영이나 아니면 뭐 헬스나 이런 좀 격렬한 운동은 수술 후 1개월 후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비행기는 언제 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선, 그러니까는 비행기가 낮게 나는 곳은 뭐 수술 한 2주 후부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많이 높게 나는 곳, 장시간 비행은 한 달 후부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사실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가 이제 높게 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압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기압 차이로 인해서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한 달 뒤부터로 말씀을 드립니다. 샤워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뭐 사우나, 탕 목욕은 한 4주 후부터가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그럼 저 항암 치료 받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수술 후에 이제 보조 치료로는 이제 다른 암에서는 이제 주로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갑상선 암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요법과 방사선 요드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요법에 있어서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을 하는 것도 있지만, TSH라는 호르몬을 억제를 해서 갑상선암 재발 전이 방지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함으로써 TSH, 갑상선을 자꾸 자극하는 호르몬을 수치를 낮춰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점점 TSH라는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암세포를 자극을 해서 점점 더 커지고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을 해서 TSH를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을 하면, 즉 신지로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지로이드를 복용을 해서 TSH를 억제시키는 요법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고요. 반절제 환자인 경우에는 정상 범위라면은 신지로이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전절제를 하신 분들도 저위험군인지 중간위험군인지 고위험군인지에 따라서 TSH를 얼마큼 억제를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방사선 요드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암에서 얘기를 하는 뭐 항암 방사선 치료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수술을 하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전체 보이는 암세포는 다 제거를 했지만 혹시라도 남아있을 암세포를 제거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요드 치료를 할 때는 일단 요드 제한 시기를 해서 암세포를 굉장히 굶주리게 한 다음에 치료를 해서 그 요드를 먹은 세포들을 다 파괴를 하는 그런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방사선 요드 치료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고 전절제를 하신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절제에서도 저위험군은 생략을 할 수가 있고 중간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은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항암 치료처럼 뭐 6차례, 8차례 받는 것이 아니라 입원을 해서 한 번이나 필요한 경우에 2번 받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치료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도 갑상선 암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후가 안 좋은 저분화 암이나 미분화 암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갑상선 암의 어떤 종류인지, 예후가 좋은 유두암인지 여파암인지와 안 좋은 뭐 미분화암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 외에도 연령, 뭐 종양 크기, 성별, 그다음에 병기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이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아까 저위험군, 뭐 중간위험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수술실 소견과 수술 후에 나오는 최종 조직 검사를 보고 어떠한 위험군에 환자분께서 들어가는지를 보고 재발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방사선 요드 치료가 결정이 되고 TSH 억제 치료가 필요한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갑상선을 다 뗐는데 왜 재발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갑상선을 다 떼고 나서도 안 보이는 미세한 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치료를 해서 재발을 방지를 하지만 보조치료가 효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분화가 나쁜 암인 경우가 있어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외래를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게 되시는데 재발 검사로는 저희가 기본 검사로 여러 가지 피 검사로 수치를 보게 되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검사로 CT나 펫, 뭐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수치로는 티로글로불린을 얘기를 합니다. 사이로글로불린이랑도 얘기를 하고 TG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 절제술을 하고 TG가 상승이 되면은 재발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절제를 하신 환자분들이나 분화가 안 좋은 암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G가 올라가면 무조건 재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TG가 올라가서 혹시라도 재발이 됐는지 여러 영상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안심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보게 됩니다. 갑상선 암에 대해서 재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 이것 때문에 죽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가장 흔한 유두암을 보셨을 때 5년 생존율은 100%입니다. 10년 생존율도 95에서 98%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흔한 유두암의 경우에서는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발이 생긴 경우에는 어디에 재발이 주로 생기는지를 보시면은 대부분은 국소 재발, 그러니까 목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재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면은 치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위험한 것이 원격 전이, 폐전이가 대부분이지만은 대부분이고 이러한 원격 전이가 사망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데 1기나 2기 같은 경우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해당이 될 거고 55세 미만의 환자분 경우는 대부분이 1기나 2기에 해당이 될 텐데 심전 생존율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남편 찬스, 아내 찬스, 뭐 부모님 찬스, 뭐 선배 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 찬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을 많이 하는 잘하는 병원으로 가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환우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여성분이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임파선 83개 중에 13개가 암이었다고 하고 지금 동위원소 치료까지 했는데 이렇게 늦게 해도 되는지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동위원소 치료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한 2달에서 3달 후에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는 치료는 아니고요. 3개월에서 뭐 4개월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의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는 뭐 직장을 다니시는지 뭐 해외에 거주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늦춰져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이에 대해서 또 여쭤보셨는데요. 임파선 전이가 3개 중에 3개가 있었는데 재발 가능성이 어떠한지 궁금해 하신다고 하고 더군다나 반절제를 하셔서 좀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저희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데
임파선 전이가 2mm짜리가 5개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한 5mm까지도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중에 3개가 있다고 해도 반절제로 충분하고 반절제를 했다고 해서 뭐 재발 확률이 이 전이 때문에 더 올라간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추적 관찰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까 전에 그 뭐지? 상처 치료 뭐 하나 있었는데요. 아까 그 상처 치료 언제쯤 하는지. 네. 어떤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굉장히 이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성형외과에서나 피부과에서 흉터 치료는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고가의 치료를 받는다고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전문적으로 이제 갑상선암 흉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의료기관들도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교수님께서 이런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흉터 치료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많이 당기는 부분이나 아니면 상처가 많이 옅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조건 다 100%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보이나요? 전절제는 거의 동위원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전절제를 하더라도 저위험군일 경우에는 동위원소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다음에 중간 위험군이더라도 무조건 동위원소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보고 동위원소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전절제를 하고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동위원소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신지로이드 복용에 대해서들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신지로이드를 이제 분명히 어떻게 복용하라고 들었었는데 또 까먹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드시다가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지로이드를 아침에 공복에 드시고 그다음에 1시간 이후에 충분하게 공복을 유지한 이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어떤 분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커피가 신지 흡수를 방해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복용하는 것이 아니시고 신지를 복용한 이후에 1시간 이후에 커피를 드신다고 하면은 신지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지를 복용하실 때는 커피나 우유가 아닌 맹물, 물이랑 같이 복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유익한 강의와 상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아까 뭐 전이에 대해서도 들으시고 재발에 대해서도 들으셨지만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찬스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전문가 찬스를 꼭 쓰시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율에는 유두암은 굉장히 좋은 생존율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 찬스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